소련의 한 낡은 연구소 책상 위, 저작권도 보너스도 없이 태어난 블록 맞추기 장난감 하나. 그 조용한 게임이 지구 반대편 한 남자의 눈에 들어간 순간 냉전 시대의 한복판에서 수백만 달러가 오가는 판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4개짜리 블록 게임 하나가 어떻게 두 남자의 인생과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된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84년 소련 모스크바의 어느 연구소.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코트를 챙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메모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한 남자만은 여전히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지. 31살의 조용한 연구원이었습니다. 파지는 소련 컴퓨터 과학센터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낮에는 국가가 시키는 연구를 했지만 퇴근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이었죠. 그 시간에 파지는 늘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로 퍼즐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파지는 블록 맞추기를 좋아했습니다. 네모난 조각들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빈틈없이 채우는 그 느낌.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때의 그 쾌감. 파지는 그 단순한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오늘은 어떤 블록을 만들어 볼까? 파지는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화면에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는 무척 낡은 기종이었습니다. 소련의 기술은 서방 세계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죠. 국책연구소의 컴퓨터조차 그래픽을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색깔도 없었고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글자와 검은 배경뿐이었죠. 파지는 문자 기호들을 조합해서 네모난 블록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대괄호 2개를 붙이면 작은 사각형이 되었고 그걸 4개 이어 붙이면 블록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파지는 천천히 블록의 종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4개의 사각형을 일렬로 늘어놓으면 긴 막대기 모양이 되었습니다. 3개를 일렬로 놓고 1개를 옆에 붙이면 L자 모양이 되었죠. 2개씩 지그재그로 이으면 계단 모양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블록은 모두 7가지였습니다. 이 블록들이 위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파지는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이 화면 위쪽에서 나타나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었죠. 사용자는 키보드로 블록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돌릴 수 있었습니다. 블록이 바닥에 닿으면 그 자리에 고정되고 새로운 블록이 다시 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파지는 규칙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가로 한 줄이 블록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그 줄은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었죠. 줄이 사라지면 위에 있던 블록들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규칙이었습니다. 이름은 테트리스라고 할까? 파지는 빙그레 웃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테트리스. 그리스어로 4개를 뜻하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파지가 좋아하는 운동인 테니스와도 발음이 비슷했죠.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파지는 첫 번째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음악도 없고 화려한 효과도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그저 문자로 만든 블록이 떨어지고 쌓이고 사라지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파지는 한번 해보고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판만 더 하니 진짜 이번이 마지막.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을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블록 게임인데도 손을 뗄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파지는 동료 몇 명에게
테트리스를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그래픽도 없는 블록 게임? 이게 뭐가 재미있다는 거야? 하지만 한번 시작한 동료들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한 판만 더. 아, 실수했어. 다시 한 번만. 이거 중독되는데? 그날 오후 연구소 안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는 척 하면서도 슬금슬금 테트리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파지의 컴퓨터 앞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한 번씩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파지에게 부탁했습니다. 파지, 이거 복사해서 우리 컴퓨터에도 넣어줄 수 있어? 파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테트리스는 디스켓에 담겨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의 디스켓이 두 장이 되고 두 장이 네 장이 되었죠. 동료들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에게 보여줬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옆 건물 연구소에서도 테트리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모스크바 대학교 학생들이 테트리스에 빠져 있었죠. 두 달이 지나자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까지 테트리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빠르게 테트리스는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시작된 단순한 블록 게임 하나가 나라 전체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지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건 파지에게 충분한 보상이었습니다. 테트리스가 소련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동안 파지는 여전히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연구소로 출근하고 낮에는 국가가 시키는 연구를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죠. 평범한 프로그래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지가 모르는 사이 테트리스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정부 청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에 테트리스를 하느라 서류 처리가 밀려 있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실에서 테트리스만 했죠. 심지어 군부대 안에서도 테트리스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파지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과학기술원 본부로 와주시오. 파지는 긴장했습니다. 본부에서 부르는 건 좋은 일이 아닐 때가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파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본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회의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관리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파지 동무. 파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관리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지 동무가 만든 테트리스라는 게임 말이요. 지금 온 나라가 난리요. 파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취미로 만든 건데. 취미? 관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취미로 만든 게 나라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군인들까지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오. 파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관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른 건 꾸중하려는 게 아니오. 테트리스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요. 서방 세계에도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파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 세계요? 어떻게요? 누군가 불법으로 복사해서 헝가리와 폴란드로 넘겼소. 거기서 또 다른 나라로 퍼진 거요. 지금 영국과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테트리스를 하고 있다고 하오. 파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이 국경을 넘어 자유세계까지 퍼져나갔다니. 그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관리자가 서류를 파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오. 테트리스의 모든 권리를 소련 과학기술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이요. 파지는 서류를 읽어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테트리스는 이제 국가의 것이라는 얘기였죠. 파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개인의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모든 창작물은 인민의 것, 즉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파지가 국가 소유의 컴퓨터로 국가 소유의 전기를 사용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 당연히 국가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근무 시간에 만들었든 퇴근 후에 만들었든 상관없었습니다. 연구소 안에서 만들었다면 그건 국가의 자산이었죠. 파지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하셨소, 파지 동무. 앞으로 테트리스로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잘 관리할 것이요. 파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수익이라니? 무료로 복사되어 퍼지는 게임에서 무슨 수익이 나온다는 걸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파지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어떤 회사들이 테트리스를 상업용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는 얘기였죠. 컴퓨터 게임으로, 오락실 게임으로, 심지어 가정용 게임기로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지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이 돈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 말이죠. 미국에서는 수십만 개가 팔렸고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파지에게 물었습니다. 파지, 그 게임들 판매 수익 내가 받는 거야? 파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한 푼도 못 받아. 뭐, 내가 만든 건데? 소련법이 그래. 저작권은 국가 거야. 동료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국가가 돈을 받는 거야? 그것도 아니야. 불법 복사본들이라 아무도 돈을 못 받아. 그냥 서방 회사들이 마음대로 만들어 팔고 있는 거지.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 파지도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만든 게임인데 그걸로 다른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파지는 그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어느 저녁 파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죠. 젊은 학생들이 테트리스 얘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테트리스를 따라하며 손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자에게 테트리스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었죠. 파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트리스가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죠. 파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큰 보상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지는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테트리스로 돈을 못 받게 됐어.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괜찮아요. 우린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파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파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파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파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테트리스는 이제 자신의 손을 떠났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었죠. 비록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지만 파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파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모스크바의 밤이 깔려 있었지만 파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작은 게임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파지는 행복했습니다. 198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최신 제품을 자랑하며 부스를 차렸고 사람들로 북적거렸죠. 그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부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행크 로저스. 41살의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행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자랐죠. 학교를 졸업한 후 행크는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의 게임 산업에 매료되었기 때문이었죠. 일본에서 행크는 게임 개발자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차렸고 몇 가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공은 없었죠. 그저 근근히 회사를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행크는 늘 고민했습니다. 언제쯤 큰 히트작을 만들 수 있을까? 이번 라스베이거스 박람회에 행크가 가져온 건 바둑 게임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즐기는 바둑. 행크는 이 게임이 미국 시장에서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사람들은 행크의 부스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바둑이요? 글쎄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미국 사람들은 바둑을 잘 모르는데요. 행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함께 온 직원도 마찬가지였죠. 직원 한 명이 행크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잠깐 다른 부스 좀 구경하고 올게요. 행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없으니 상관없었죠.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직원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분, 50분. 1시간이 넘어가자 행크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행크는 직원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부스를 발견했죠. 그곳에서 행크는 자기 직원을 찾았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뭔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행크의 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이었죠. 거기에는 단순한 블록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모난 블록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한 줄이 차면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블록이 떨어지고 행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죠. 직원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블록이 돌아가고 움직였습니다. 한 줄이 완성되면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단순했지만 매혹적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행크가 부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테트리스요. 소련에서 온 게임입니다. 소련요? 네, 소련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퍼즐 게임이래요. 지금 유럽에서 엄청 인기래요. 행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0분, 20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행크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특별했습니다. 그래픽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블록을 맞추는 단순한 게임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무언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중독성,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규칙, 그리고 끝없이 도전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 행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었죠. 이건 세상을 바꿀 게임이다. 행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지난 10년간
게임 업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게임을 봤지만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직감이었죠. 테트리스는 반드시 대박을 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행크는 부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게임 판권은 누가 갖고 있죠?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여러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 회사요? 네, 좀 복잡한가 봐요. 행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스로 돌아왔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테트리스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둑게임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행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죠. 테트리스의 블록들이 머릿속에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행크의 회사는 지금 위기였습니다. 돈이 없었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둑게임은 실패했고 다른 프로젝트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1년 안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테트리스는 달랐습니다. 테트리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희망 이상이었죠. 이건 기회였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행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의 진짜 판권을 찾아야 한다. 행크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러 회사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행크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행크는 메모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머릿속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옮겨 적었죠. 다음 날 아침 행크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죠.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 테트리스 판권을 얻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거라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행크의 마음도 함께 날고 있었죠. 두려움도 있었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행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한다. 테트리스는 내 거야. 행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소련에 있는 파지는 아직 행크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운명이 얽히게 될 것이었죠. 테트리스라는 이름 아래에서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행크는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테트리스의 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내야 했죠. 며칠 동안 전화를 걸고 팩스를 보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테트리스 판권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러 회사가 자기들이 정식 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컴퓨터용 판권, 게임기용 판권, 오락실용 판권,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행크는 한 중개인을 통해 일본에서 컴퓨터, 비디오 게임, 오락실용 테트리스 판권을 구매했습니다. 그 중개인은 영국에 있는 로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는 동유럽에서 게임 판권을 싸게 사서 서방 세계에 비싸게 파는 일을 하는 사업가였죠. 로버는 행크에게 자신이 정식으로 소련에서 판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도 있다고 했죠. 행크는 믿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일본 내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테트리스를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크가 독점 판권을 샀는데도 말이죠. 행크는 로버에게 항의했습니다. 로버, 당신이 나한테 독점권을 팔았다고 했잖소? 로버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지역별로 다른 거요. 일본은 당신 거 맞소. 그럼 미국은? 유럽은? 그건 다른 회사들이. 행크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는 사실 소련으로부터 제대로 된 판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헝가리에서 테트리스를 발견한 로버는 소련에 끊임없이 팩스를 보내 거래를 제안했죠. 소련의 국영 무역기관인 LORG가 응답했지만 계약서는 애매모호했습니다. 컴퓨터용 판권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만인지 아니면 모든 전자기기를 포함하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버는 이 애매한 문구를 이용했습니다. 게임기도 컴퓨터고 오락실 기계도 컴퓨터라고 우겼죠. 그렇게 여러 회사의 판권을 팔아치웠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버는 영국의 거대 미디어 재벌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름은 맥스 부자였죠.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은 신문사 6개와 큰 출판사들을 소유한 거물이었습니다. 아들 케빈 맥스웰은 아버지의 회사 중 하나인 미러 소프트를 운영하고 있었죠. 맥스 부자는 테트리스에서 큰 돈 냄새를 맡았습니다. 로버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아 전 세계에 팔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들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버가 준 애매한 팩스 문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행크는 이 모든 걸 알고 경악했습니다. 자기가 산 판권이 사실은 가짜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행크는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그때 일본의 대형 게임 회사 닌텐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닌텐도는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게임보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기계였죠. 닌텐도 관계자가 행크를 만났습니다. 행크 씨, 우리 게임보이에 테트리스를 넣고 싶소? 판권을 확보할 수 있겠소? 행크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였죠. 게임보이가 성공하면 테트리스도 함께 대박을 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 판권은 행크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크는 로버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로버, 휴대용 게임기 판권을 사고 싶소? 로버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25,000달러요. 행크는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버는 교활했습니다. 행크와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회사에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했죠. 미국의 게임 회사 아타리에 10만 달러를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행크는 배신당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걸었으니까요. 행크는 결심했습니다. 소련으로 직접 가야 한다. 진짜 판권은 소련에 있었습니다. 소련의 국영 무역기관 LORG. 오직 그곳에서만 정식 계약을 할 수 있었죠. 로버도 맥스 부자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판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애매한 계약서와 거짓말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크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모스크바에 가야 할 것 같아. 아내 아케미는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요? 소련이요? 지금 냉전 시대인데.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진짜 판권은 거기 있어. 아케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련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서방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하지만 행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행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자를 알아보고 통역사를 구하고 연락처를 찾았죠. 쉽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외국인에게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맥스 부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버의 계약서가 엉터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아들 케빈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직접 소련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 맥스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힘을 보여줄 때야. 소련 정부에 직접 압력을 넣는 거다. 맥스 부자는 거대한 자본과 정치적 인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소련 공산당 고위층과도 연줄이 있었죠. 행크 같은 작은 회사 사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버도 황급히 소련행을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계약을 따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세 사람, 행크와 케빈과 로버는 각자 모스크바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판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자는 누가 될까요? 돈 많은 재벌, 교활한 중개인, 아니면 간절한 사업가? 행크는 비행기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행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심이었죠. 테트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파지의 권리를 지켜주고 싶다는 진심. 그 진심이 행크를 모스크바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1988년 겨울 모스크바 공항. 행크는 비행기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어둑한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과 서방 세계는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죠.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소련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의 장막. 사람들은 소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넘나들 수 없는 벽이었죠. 행크는 정식 사업 비자가 없었습니다. 신원조사와 비자 발급에는 몇 달이 걸렸고 행크에겐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관광 비자만 들고 왔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통과할 때 행크는 긴장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관리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검사했죠. 한 관리가 행크의 여권을 들여다봤습니다. 방문 목적은 관광입니다. 어디를 갈 예정이요? 크렘린 궁전, 붉은 광장 유명한 곳들이요. 관리는 행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행크의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결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환영합니다. 행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죠.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행크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2명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시선은 행크를 향하고 있었죠. 행크는 모른 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나서 행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 건너편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이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죠. 감시당하고 있어. 행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캐지의 나라였습니다. 캐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서방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이었죠. 캐지는 외국인을 감시하고 미행하고 필요하면 체포할 수 있는 무서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크는 두렵지 않다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행크는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사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행크 씨, 제가 모스크바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샤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경계했죠. 소련에서 외국인에게 배정되는 통역사들은 대부분 캐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사샤도 그럴까? 행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행크는 LORG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주소도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전화도 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행크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인이 그런 곳에 왜 가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샤가 행크를 LORG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입구에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행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고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나와 행크를 맞았죠. 제 이름은 벨리코프입니다. LORG 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행크 로저스입니다. 일본에서 왔습니다. 벨리코프는 행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죠. 행크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닌텐도용 테트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식 판권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벨리코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닌텐도? 그게 뭡니까? 행크는 놀랐습니다. 벨리코프가 닌텐도를 모른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당연했죠. 소련은 서방의 게임 회사 같은 건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죠. 아, 게임기요. 벨리코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행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영국의 로버라는 사람에게서 판권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정식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벨리코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로버? 아, 그 사람. 우리는 로버에게 컴퓨터용 판권만 줬습니다. 게임 기용은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만든 테트리스는 불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불법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행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모든 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벨리코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감옥에 가기 싫으면 시설을 떠나시오. 소련을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행크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정식으로 계약하고 싶습니다. 벨리코프는 한참 행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시오.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행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행크가 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행크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10미터쯤 뒤에서 걷고 있었죠. 행크가 속도를 높이자 남자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행크가 모퉁이를 돌자 남자도 따라 돌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행크는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숨이 가빴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밤에 행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 차가 여전히 서 있었죠. 불이 꺼진 차 안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행크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화도 도청당하고 있을 것이고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을 거라는 걸. 이곳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체포될 수도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행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걸었으니까요. 집도 담보로 잡혔고 회사의 미래도 걸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테트리스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행크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벨리코프를 설득해야 했고 정식 계약을 따내야 했습니다. 캐지의 그림자 속에서 행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크는 다시 LORG로 향했습니다. 벨리코프와의 두 번째 만남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벨리코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파지입니다. 테트리스를 만든 사람이죠. 행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테트리스 창작자를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파지는 조용히 일어나 행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도 온화했죠. 행크는 파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는 당신의 게임을 정말 사랑합니다. 파지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다고요? 파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스크바 한 구석의 평범한 프로그래머인 자신을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이 찾아왔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벨리코프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파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세 사람은 조용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행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파지 씨,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테트리스를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죠. 이 게임은 특별합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합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끝없이 도전하게 만듭니다. 파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행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일본의 닌텐도라는 회사와 함께 말이죠. 파지가 물었습니다. 닌텐도가 뭔가요? 행크는 설명했습니다. 닌텐도는 일본의 게임 회사이고 곧 게임보이라는 휴대용 게임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계라고. 테트리스가 그 기계에 들어가면 수백만 명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파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요? 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테트리스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게임이 될 겁니다. 파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행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진 게임을 만들었는데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니. 파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소련에서는 모든 게 국가 것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제 것이 아니에요. 서방 회사들이 테트리스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파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없었죠.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행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창작자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한다니. 행크는 파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파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말에 행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제 게임을 즐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행크는 파지의 순수함에 감동받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즐거움만을 바라는 창작자. 행크는 결심했습니다. 파지 씨,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게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파지는 놀란 눈으로 행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테트리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는 당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파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서방 회사들은 모두 소련 정부와만 거래했습니다. 파지는 그저 이름만 있는 존재였죠. 하지만 행크는 달랐습니다. 행크는 파지를 한 사람으로 창작자로 존중했습니다. 파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벨리코프가 끼어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테트리스는 소련 국가 재산이에요. 파지 개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요. 소련도 변하고 있잖습니까? 벨리코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련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죠.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으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파지가 행크에게 다가왔습니다. 행크 씨, 제 집에 오시겠어요? 원본 테트리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행크는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파지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검소했지만 따뜻했죠. 파지의 아내 니나가 차를 내왔습니다. 파지는 오래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화면에 테트리스가 떴습니다. 문자로 만든 단순한 블록들. 행크는 감격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구나. 파지와 행크는 나란히 앉아 게임을 했습니다. 블록이 떨어지고 줄이 사라지고 점수가 올라갔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체제도 달랐지만 테트리스 앞에서는 그저 게임을 즐기는 두 친구였습니다. 파지, 이 부분 코드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같이 해봅시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블록의 속도를 조절하고 색깔을 추가하고 점수 시스템을 개선했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파지와 니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니나가 행크를 옷장 안에 숨겼죠. 문을 열자 이웃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행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서방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걸. 파지와 니나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행크가 나가려 하자 파지가 말했습니다. 행크, 진짜 모스크바를 보여드릴까요? 진짜 모스크바요? 네,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요. 파지는 행크를 어느 클럽으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죠.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고 서방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외쳤고 변화를 꿈꿨습니다. 파지와 행크는 그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며 웃었죠. 그 순간만큼은 냉전도, 체제도, 국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우정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캐지 요원이 행크를 미행하고 있었고 파지와의 만남도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 사이에는 국가도 넘을 수 없는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테트리스라는 이름 아래에서 소련 프로그래머와 서방 사업가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협상은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행크는 벨리코프와 만날 때마다 긴장했죠.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벨리코프가 행크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벨리코프가 행크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의 조용한 만남이었죠. 행크 씨, 비밀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리코프는 서류 한 장을 행크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맥스 부자와의 계약서 초안이었습니다. 맥스 부자가 일주일 안에 100만 달러를 지불하면 테트리스 판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산당 고위층의 압력 때문입니다. 행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벨리코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일주일 안에 제안을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더 나은 제안을 선택하겠습니다. 행크는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벨리코프는 공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행크는 즉시 일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닌텐도에 연락해야 했죠. 여보세요, 링컨 씨입니까? 저 행크입니다. 긴급합니다. 닌텐도 사람들이 모스크바로 와야 합니다.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의 법률 책임자 링컨과 사장 아라카와가 응답했습니다. 모스크바요? 지금 당장요? 네,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링컨과 아라카와는 고민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위험한 곳이었죠. 하지만 테트리스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며칠 후 링컨과 아라카와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행크가 공항에서 그들을 맞았죠. 세 사람은 LORG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벨리코프를 만났습니다. 벨리코프는 닌텐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죠. 닌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라카와가 설명했습니다. 닌텐도는 일본 최대의 게임 회사입니다. 우리는 곧 게임보이라는 휴대용 게임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휴대용 게임기요?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기계입니다. 벨리코프의 눈이 빛났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죠. 행크가 말을 이었습니다. 테트리스를 게임보이에 넣으면 수천만 대가 팔릴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테트리스를 즐기게 될 거예요. 링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500만 달러를 제안합니다. 콘솔 게임기와 휴대용 게임기 판권을 합친 금액입니다. 벨리코프는 놀랐습니다. 500만 달러. 맥스 부자가 제안한 100만 달러의 5배였죠. 하지만 벨리코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죠. 케지 고위 간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리포노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권력자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트리포노프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벨리코프는 긴장한 표호로 대답했습니다. 테트리스 판권 협상 중입니다. 트리포노프는 행크 일행을 쳐다봤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이군요. 우리 소련의 자산을 빼앗으려고 왔습니까? 링컨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소련에도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트리포노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500만 달러라는 숫자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죠. 트리포노프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트리포노프가 말했습니다. 행크는 불안했습니다. 트리포노프가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질 게 분명했죠. 한편 맥스 부자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아들 케빈이 아버지 로버트와 함께 LORG를 찾아왔죠. 로버트 맥스웰은 거대한 미디어 재벌답게 위압적이었습니다. 벨리코프,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되었소? 벨리코프는 난처했습니다. 아직 100만 달러를 받지 못했습니다. 곧 보낼 것이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지만 벨리코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 부자가 돈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그들은 시간을 끌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죠. 로버트 맥스웰은
트리포노프를 만났습니다. 둘은 뒷거래를 논의했죠. 트리포노프, 당신이 닌텐도 계약을 막아준다면 테트리스 지분의 50%를 드리겠소. 트리포노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돈과 권력. 그가 원하는 것이었죠. 좋습니다. 닌텐도 계약을 막겠습니다. 하지만 트리포노프는 몰랐습니다. 벨리코프의 비밀 요원 사샤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것을. 사샤는 캐지 요원이었지만 양심이 있었습니다. 부패한 트리포노프를 혐오했죠. 벨리코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맥스 부자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죠. 100만 달러를 내일까지 보내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로버트 맥스웰은 당황했습니다. 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케빈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돈을 보낼 수 없습니까?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유동 자금이 없다. 다음 날 벨리코프는 닌텐도와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500만 달러. 콘솔과 휴대용 게임기 판권.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축하합니다. 벨리코프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행크, 링컨, 아라카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트리포노프가 회의실에 난입했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요. 나는 인정하지 않소. 벨리코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트리포노프는 분노했습니다. 당신들을 체포하겠소. 소련을 떠나지 못할 것이오. 행크 일행은 황급히 LORG를 빠져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탔죠. 하지만 뒤에서 검은 차들이 따라왔습니다. 캐지였습니다. 빨리, 더 빨리. 행크가 운전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추격전이 벌어졌죠. 차들이 모스크바 거리를 달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도로 위에서 위험한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공항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캐지 차량이 길을 막았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나타났습니다. 사샤였습니다. 사샤가 캐지 차량을 들이받았죠. 빨리 가세요. 사샤가 소리쳤습니다. 행크 일행은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죠. 문이 닫혔습니다. 트리포노프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트리포노프는 주먹을 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행크는 비행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모스크바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성공했습니다. 테트리스 판권을 지켜냈습니다. 일본 도쿄로 돌아온 행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긴장된 여정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는 소중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테트리스 판권. 행크의 꿈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행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모든 걸 걸었었죠. 만약 실패했다면 가족은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 아케미와 딸 마야가 있었습니다. 아케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행크는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성공했어요. 테트리스는 우리 거예요. 아케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죠. 마야는 아빠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행크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마야의 음악 공연을 놓쳤었습니다. 테트리스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마야, 미안해. 아빠가 내 공연을 못 봤잖아. 행크는 작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 의자를 놓고 조명을 켰죠. 지금 다시 보여줄래? 아빠가 특별 관객이 될게.
마야는 환하게 웃으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불렀죠. 행크와 아케미는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닌텐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게임보이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보이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 것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게임보이 열풍을 보도했습니다. 닌텐도의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번들로 제공되는 테트리스 게임이 큰 화제입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게임보이를 들고 테트리스를 즐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른들도 테트리스를 하고 있었죠. 공원에서, 카페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나 테트리스가 있었습니다. 행크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죠. 사장님, 대박입니다.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닌텐도로부터 $500만 수표가 도착했습니다. 행크는 그 수표를 아케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여보. 아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난한 게임 회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테트리스는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게임보이는 3,500만 대가 팔렸고 그중 대부분이 테트리스와 함께였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이 되었습니다. 전설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흔들리고 있었죠.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으로 자유화가 진행되었고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파지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이 환호하며 장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니나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파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둘 다겠지요. 소련의 붕괴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지만 불확실한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죠. 한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파지의 집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니나가 상자를 열었죠. 안에는 게임보이와 테트리스 카트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행크가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파지에게 당신의 게임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미국으로 오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행크. 파지는 게임보이를 켰습니다. 화면에 테트리스가 떴죠. 블록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지는 웃으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을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파지와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행크가 모든 걸 도와줬죠. 비자, 집, 일자리. 행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996년 행크와 파지는 함께 테트리스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5대5의 동업이었죠. 파지는 이제 테트리스의 정당한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못 받던 창작자가 이제는 회사의 공동 대표였습니다. 행크의 딸 마야도 나중에 테트리스 컴퍼니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가족 사업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공원. 행크의 가족과 파지의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피크닉을 즐겼죠. 행크는 파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파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이제 미국 감성을 보여줘도 될까요? 파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죠. 모스크바에서 행크가 떠날 때
파지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감성을 보여줄 때가 아니에요. 조심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국경도 체제도 감시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파지가 대답했습니다. 행크는 파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두 남자는 웃으며 서로를 안았죠. 국가를 넘어선 우정이었습니다. 블록 4개로 만들어진 단순한 게임. 하지만 그 속에는 한 천재의 순수한 열정과 한 사업가의 간절한 도전과 두 남자의 아름다운 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테트리스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렇게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 테트리스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영화 테트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과정을 쉽게 풀어 설명해드린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고 편안하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